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교육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및 사용 방법 전반, 자료 검색을 통한 도서관 자료 이용하기, 과제물 작성법 등 도서관 이용에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익히기 위하여 마련한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그럼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저는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인 직장인입니다. 직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받고 나서 학과 공부나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많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서 신청만 하면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술DB를 통해서 전문 자료를 많이 검색하고 있는데요. 학과 공부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서 회사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제물 작성할 때 리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리스에서는 자료 검색할 때 키워드만 치면 원하는 논문이나 학술지를 바로 첨부할 수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흐뭇하고 대견했습니다. 도서관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도 리스를 통하여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통하여 신세계를 경험했는데요. 학우님들도 신입생 OT나 정기적 교육을 통하여 많은 이용을 하셨으면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이어서 받은 과제물 특강은 정말 마치 과제물 특강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처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요. 특히 과제물을 매번 작성할 때마다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대학원에 들어와서 1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제물 작성할 때 자료를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또 제가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국회 도서관 또 제가 알고 있는 도서관 곳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학우들과 공유했으면 합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방송대에 입학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읽고 싶은 책을 대출하는 데 그쳤는데요. 우연히 학교 공지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들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받았던 교육이 동영상으로 제작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교육 참석이 어려우셨던 학우분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참석한 도서관 이용 교육은 글로벌 시대의 정보를 그야말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알게 된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국내외 대학 및 여러 기관들로부터 얻을 수 있게끔 친절하신 선생님께서 꼼꼼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온라인 도서관 이용 교육 30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학생활 30배 이상 풍성해집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다 쉽게 접속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과 직접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 주소인 www.knou.ac.kr을 입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화면에서 하단에 중앙도서관을 클릭하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도서관 URL인 library.knou.ac.kr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접속하려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로 상단 메뉴에서 즐겨찾기를 클릭하고
즐겨찾기의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창이 나타납니다.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D 키를 눌러도 즐겨찾기 추가창이 나타납니다. 이 추가창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즐겨찾기가 완료됩니다. 즐겨찾기를 다시 클릭해보면 이와 같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즐겨찾기 목록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복사됩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주요 메뉴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 검색이나 대출은 홈페이지의 어느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와 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검색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각각을 선택하여 특정 유형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 지원은 재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위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출 문헌 복사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헌 복사 서비스는 대출 서비스가 제한되는 과제물 작성 기간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클릭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 라이브러리 메뉴에서는 개인정보 및 대출 도서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예약, 연장 메뉴에서는 대출 중인 도서를 연장하거나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메뉴에는 공지사항이나 문의 등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문의 및 건의를 통해 도서관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 메뉴에서는 중앙도서관 및 지역대학 도서관 이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메뉴는 메인 화면 박스의 퀵 메뉴를 통하여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소장 자료 검색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찾고자 할 때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도서관 메인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한 번에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소장 자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색어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23건의 자료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과내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내 검색은 키워드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검색하는 A&B 검색과 동일합니다. 즉, 1차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여 찾고자 하는 자료에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내 검색 절차를 알아볼까요? 먼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소장 자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검색 결과가 411건으로 나타나는데요. 결과 화면의 검색창에서 다시 두 번째 검색어인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결과 내 검색에 체크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검색 결과가 38건으로 줄어들어 찾고자 하는 자료에 근접한 자료들이 검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검색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서명에 평생교육이란 단어가 없는 경우는 서명에 평생교육이 나타나지 않지만 평생교육과 관련이 깊은 자료들을 DB 구축 시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대학의 소장 자료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료 검색 메뉴에서 소장 자료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서 서명이나 저자명 등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소장처에서 원하는 도서관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가 3건으로 검색됩니다. 이번에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자료를 선택하여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역에서는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자료 유형, 책 이름, 저자, 출판사, 페이지 수나 책의 크기와 같은 책의 형태 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장 정보에는 소장처 및 자료실, 청구 기호, 도서 상태 등의 정보와 예약, 서가 부재 도서 신고, 출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장처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자료는 현재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2권, 대구지역대학 1권, 부산지역대학 1권으로 총 4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중앙도서관의 1권은 현재 대출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하기 전에는 소장처와 도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자료가 대출 중인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대출 중인 도서가 반납되면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대출 중이 아닌데도 서가에 없는 경우 서가 부재 도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에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서가에서 책을 찾기 위해서는 도서명과 청구 기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메모를 할 수 없거나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서명과 청구 기호가 출력되어 편리하게 서가에서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력 기능은 현재 중앙도서관, 서울, 인천, 경기 지역대학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SNS를 통해 해당 자료의 서지 정보를 학우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가정보에서는 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소장 자료 정보를 가지고 서가에서 책을 찾기 위해서는 청구 기호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청구 기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 기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 각 부분은 별치 기호, 분류 기호, 도서 기호, 권차, 복본 기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별치 기호는 도서 성격에 따라 일반 단행본과 달리 별도의 위치에 배가함을 의미하는 기호로 R은 사전, P는 간행물, KT는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박완서의 노란 집을 예로 들어 청구 기호를 살펴볼까요? KDC 한국 십진분류표에 따라 주제 분류 기호의 800은 문학, 810은 한국문학, 813은 한국소설, 813.6은 한국문학 중 현대소설로 분류됩니다. 도서기호의 박은 저자 박완서의 박이고 513은 저자기호, 니은은 서명인 노란집의 첫 자음 니은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검색 결과에서 청구 기호는 찾고자 하는 자료의 위치 정보와 주제 정보를 포함하는 중요한 기호이므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이용할 경우 열람 후 반드시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분실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태블릿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교양 및 전공 참고 도서를 전자도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도서는 어떻게 대출할 수 있을까요? 전자도서를 이용하려면 전자도서관에 접속해야 합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국내 전자도서 통합 검색을 클릭하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전자도서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카테고리별로 자료가 구분되어 있어 관심 있는 주제의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자료, 예를 들어 평생교육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 검색어 평생교육을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전자도서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관심 있는 자료의 제목을 클릭해서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대출한 다음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는 5권을 각 5일 동안 대출할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일 후에 자동 반납됩니다. 만약 모바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PC,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모바일 웹 이용 안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URL을 입력해 접속을 할 때는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 아이콘을 터치한 후 주소 표시줄에 mlib.knou.ac.kr을 입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각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여 해당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이용 가능한 소장 자료, 학습 지원, 마이 라이브러리 등의 메뉴를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을 터치하여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를 터치하면 전자도서를 검색할 수 있고 전자도서 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료 지원을 터치하면 학습자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이 라이브러리에서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도 확인 가능하며 도서관 안내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전자도서를 볼 수 있을까요? 모바일에서 전자도서를 검색하고 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검색창을 클릭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모바일 전자책 도서관을 선택합니다. 앱을 설치합니다. 액세스 대상 동의 화면이 나타나면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모바일 전자책 도서관 앱을 터치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된 아이디와 이름으로 로그인합니다. 설치한 전자책 도서관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신간도서와 주제별 분야의 도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 전자책 이용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직접 검색을 해서 전자도서를 확인해 볼까요? 검색창에 와인을 입력하고 검색을 터치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터치합니다. 책 소개, 저자 소개, 목차 등을 터치하여 열람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대출합니다. 그럼 대출해 볼까요? 대출하기를 터치합니다. 이와 같이 대출 확인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대출되었음을 알리는 확인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전자책 도서관으로 화면이 이동하며 서재를 터치하면 대출 중인 도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다운로드하여 이용합니다.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된 경우 1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서재를 터치합니다. 서재에서 대출한 책을 선택한 후 책 보기를 터치합니다. 다운로드를 했는데 전자도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 설치합니다. 전자도서는 제작회사와 제작 방법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동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자료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책갈피 메뉴를 활용해
보던 페이지를 표시하여 다음에 열람할 때 해당 위치부터 볼 수 있습니다. 열람 후 나가기를 터치하여 앱을 종료합니다.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도서관 소장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료를 대출 또는 복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과제물 작성 기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학습 자료 지원 메뉴에 대출 문헌 복사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목록이 나타나면 하단에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서지사항 및 신청자 정보를 작성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사 신청의 경우 페이지 정보를 추가로 작성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페이지 정보는 자료 검색한 화면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마이 라이브러리 메뉴에 구입 희망도서 신청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 희망도서 신청 화면에서 온라인 도서 검색을 통한 자동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검색창에 구입 희망도서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하게 자료 구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 중인 자료로 나타나면 구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 신청을 클릭하여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도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만약 특정 지역대학 도서관으로 구입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로케이션에서 지역대학 도서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창 하단에 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입 희망 도서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 도서관, 즉 이용하기를 원하는 도서관을 선택합니다.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 연도 등 도서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하단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도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과제물 작성법은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제물 작성법 동영상 강의는 과제물 작성의 내용 전개, 인용 방법, 참고 문헌 작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과제물 제출 방법은 매 학기 학교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맡은 석형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방송대 중간 평가 유형 중에 하나인 중간과제물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물은 대학에서 담당 교수의 지시사항에 따라 학습과 연구의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담은 글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제물을 쓰셔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대학이라는 것은 학술적 담화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하는 글은 기대하고 요구하는 글쓰기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학술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학술적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해명한다거나 두 번째 해결책을 하나 더 제시한다거나 세 번째 이제껏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를 내가 하나 더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은 담화 공동체인데요. 대학은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담화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담화 관습의 예를 좀 보게 될 텐데요.
대학 과제물은 전반적으로 서두, 본문, 참고문헌의 3단 구성 방식을 갖게 되고요. 이럴 때 이 서두는 바로 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송되는 표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해진 표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본문은 내용상 3단 구성, 처음, 중간, 끝, 통상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결론 끝에 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한 문헌들을 차례차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담화관습의 예에서 중요한 것이 설명 방식 혹은 논증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의, 비교, 대조, 유추, 구분, 분류, 분석, 예시 등의 설명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의를 알아보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의 방식인데요.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은 아주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쓰는 이 글에서는 다른 것들보다는 경제적, 합리적 혹은 이성적보다는 사회적 동물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비교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약 2200시간이라고 본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쓴 글을 읽는 독자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13세기 영국 농노의 연간 노동시간이 약 1600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견주어 준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사람은 2010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13세기 농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설명 방식의 유리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요. 예시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포털에서 2013년 하루 평균 자살자 수를 통계를 내니까 39.5명이라고 하죠. 이 통계치를 여러분들이 쓰는 글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살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학 과제물을 부과받았고 그 과제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지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논증 방식인데요. 명제를 설정한다거나 혹은 추론하는, 추론이라는 것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붙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앞에 통념이라는 것이 붙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간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통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통념과는 반대되는 주장이죠. 새로운 주장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자연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붙이고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래서 비무장지대의
자연이 보호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서 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놔뒀기 때문이다. 자연은 놔두면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의식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장에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근거를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에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논증 방식이고요. 그 외에 원인과 결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그를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담화 관습을 잘 숙지하여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과제물에 반드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담화 관습의 적용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출 과제물 문제인데요. 이전에 한번 문제로 제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문을 작성해 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했을 때 어떠한 글을 쓰기가 난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혹은 개념은 없지만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잘 모르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우선은 인식하고 그것을 알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핵심어가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청소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내가 쓰는 이 글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으로 쓰겠다라고 한정을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라는 이 존재는 앞에 아동이라는 존재가 있고 뒤에 성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는 아동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지 성인과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에 따라 나눈다라고 해서 구분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지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거나 다른 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르는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참고 자료를 찾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착함입니까? 이 착함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착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함과 착하지 않은 것, 악함이 있다면 그러면 착함과 악함은 무슨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함의 예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거나 착함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착하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시중에는 행복과 관련된 책만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에 관해서 책 한 권을 쓸 수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나뉘는지 구분을 지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복의 예를 들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착함과 행복함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내신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바로 청소년이라는 타자, 바로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 타자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담화관습을 적용해서 과제물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제물 부과 의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과제물 부과는 통상적으로 학기 초에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배운 것이 없는데 왜 내게 특별한 주제의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과제물 부과 의도가 바로 가르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소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설 이론을 강의를 하거나 혹은 학생들한테 소설을 직접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소설을 쓰는 가운데 소설에 쓸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소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과제물을 부과받고 쓰는 가운데 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제물 작성 중 자연스럽게 학문적 진리의 도출 과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담당 교수가 해당 과목에서 가르치고자 의도한 것을 스스로 찾아보고 잘 이해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제물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쓴 글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담당 교수가 가르치고자 한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부과가 되었을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이미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제물을 쓸 때 신자유주의의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며,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과제물에 담는 것이 바로 이 의도를 반영한 과제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제물 평가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과제물은 이제 평가위원이 바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은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과제물을 쓰실 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평가 항목을 염두에 두고 바로 과제물을 작성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담당 교수의 지시사항을 모두 지켰는가? 예를 들자면 과제물에는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의 구성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제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다뤘는가라는 것도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과제물에 있어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단순하게 정리하라라는 과제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과제물에 있어서는 그 과제물을 쓰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생각을 담으라는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적인 생각이 그 과제물에 담기지 않는다면 바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설명 또는 주장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개를 해야 되고요. 적절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논중 구조를 주장, 이유, 그것에 대한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요. 이 근거는 바로 이와 같이 근거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좀 더 복잡한 논증 구조일 때는 이유도 하나가 아니라 이유가 2개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유에도 똑같이 근거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주장에 걸맞는 이유와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이 근거들을 충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은 명확한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어문 규정들, 그 다음에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성분들 사이에 호응이 맞아야지 바로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주 또는 참고 문헌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가? 이것은 바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표절을 한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작성한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물 작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 발견하기입니다. 드러난 것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가려진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난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지 질문하도록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사건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요. 숨쉬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숨을 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숨을 쉬는 가운데에는 숨 쉰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유지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서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숨이 만약에 막힌다면 그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져 온 이 숨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군에 보내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내 자녀를 군에 보냈을 때 군이 내 자녀를 잘 보살펴 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전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당연한 전제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드러난 것을 통해서 가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알아왔던 것이 사실 진짜 그러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발견하기이며 이렇게 문제가 발견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과제물에서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을 더 알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바로 문제 발견하기를 통해서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설명 또는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입니다. 문장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문장을 쓴 사람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쓰지 않은 글을 바로 여러분들이 쓴 글을 읽는 사람도 바로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제물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밝힐 때는 바로 명제화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명제화가 바로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명제의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참과 거짓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명제인 경우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한다면 사실명제가 되고, 이 사실명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실이냐 아니냐가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명제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식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명제고요. 정책명제는 인간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해서 무엇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설명 또는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설명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찾기입니다. 바로 이 자료가 근거가 될 텐데요. 설명 또는 주장이 적절하고 타당한 자료,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느냐가 좋은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학생분들은 좋은 설명 또는 주장이 바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주장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낙태라는 문제에 관해서 일정한 설명을 한다거나 주장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 낙태에 대한 입장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낙태를 찬성하던가 혹은 반대하던가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면 옳은 주장이고 반대하면 그른 주장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이유와 근거를 잘 가지고 오느냐가 아니냐가 바로 좋은 글을 나누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 설명하고 주장하는 글의 토대를 이루는 그 근거는 바로 문헌자료, 인터넷 정보, 영상 매체, 현장 답사, 인터뷰 등으로 구분돼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문헌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타인의 저서, 단행본들이죠. 그리고 학술 논문이 될 텐데, 저서인 경우에는 전자 혹은 일반 도서관, 학술 논문은 바로 RISS, 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둘 모두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정보, 그 다음에 영상 매체,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권위자의 증언을 담아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글의 근거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찾은 자료들을 관계 맺고 배열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많이 찾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찾은 자료들을 바로 잘 관계 맺고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관계 맺고 배열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질서하게 그냥 옮겨만 넣는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글을 읽는 독자는 바로 어떤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쉽게 공감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유사한 자료들끼리는 묻고 차이나는 자료들끼리는 비교 대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하여 글을 쓴다면 크게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찬성에는 찬성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화적 신념 혹은 대체복무제 같은 것들이 찬성과 관련된 유사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는 병역 기피 악용 소지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유사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자료들끼리 묻고요. 그러면 차이 나는 것들을 비교하는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 외에 기준에 따라 자료들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요.
크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혹은 그 반대로 중요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 혹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처럼 질서를 줘서 여러분들께서는 찾은 자료들을 관계맺고 배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고 수정하기입니다. 글을 쓸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알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우선 쓴 다음 쓴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일반적인 과제물 작성 단계에서 작성하고 수정하기는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그렇다면 학생분들은 글을 쓰고 수정하는 것이 모든 과제물 작성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매 순간 사실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때도 글을 쓰는 것이고요. 자료를 찾고 배열할 때도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글을 쓰고 매 순간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쓴 글은 어떻게 보면 불충분하고 불명확하겠죠. 그런 글을 고치는 것이 글쓰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좋은 글이란 한 번에 일필휘지해서 좋게 쓴 글이 아니라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그 글을 매 순간 써온 그 글들을 좋게 고쳐 쓴 글이 바로 좋은 글쓰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글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매 순간 글을 쓰고 매 순간 글을 고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제물 작성 시 고려사항 혹은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짜고 글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개요 짜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요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할 때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지는 않죠. 그래서 개요를 짜고 글을 작성하는 것을 꼭 지키실 필요가 있고요. 서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이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그 이후 나오는 본론과 결론에서는 바로 서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글이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작성한 글을 반드시 검토, 수정을 해야 되고요. 학문윤리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곳은 대학이고요. 대학에서 학문윤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가운데 타인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참고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바로 그 참고한 연구성과물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지사항 및 자료 출처를 밝히고요. 과제물 문장의 요건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간결성인데요. 짧게 쓰는 것과 관련되는데 무조건 짧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불필요한 말을 중언부언하지 않고 짧게 쓸 수 있으면 짧게 쓰는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완결성인데요. 예를 들어 됨, 함, 임이라고 노트 필기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개조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개조식 표현을 과제물 문장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 부과되는 과제물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을 서술격 조사까지 뭐뭐이다, 하다, 되다 라는 식으로 반드시 갖춰서 완결성을 갖춰서 글을 쓰셔야 되고요. 문장책인 경우에는요. 구어와 그 다음에 문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보다는 바로 문어체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글로 쓸 때는 너와 나라고 쓰는 것이 바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행어 혹은 비속어, 그 다음 이모티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학 내에서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제물 작성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방법은 크게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역추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3단 논법입니다.
대전제,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요. 이때 이 전제는 바로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입니다. 이 전제라는 말을 학생 여러분들께서 약간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정한 말을 할 때, 즉 주장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이 전제를 항상 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학점도 높게 받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왜 취직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의 전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학점이 높고 봉사활동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오면 취직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왜 취직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전제라는 것은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인데 이 전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혹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역 추론을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법칙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법칙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구체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의 보편타당성 문제가 될 때는 결론이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므로 악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추론을 하게 된다면 이 소전제 악법이 진짜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보편타당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소전제를 바탕으로 나온 결론도 의심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역 추론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개할 때는 전제의 보편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귀납 추론입니다. 연역 추론이 일반적인 법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끌어낸다고 할 때 귀납 추론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분은 인류학자인데요.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 살고 있는 새 부족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페시 부족 사람들은 남녀 모두 경쟁을 싫어하고 유순하고요. 먼더거머 부족 사람들은 남녀 모두 공격적이고 경쟁심이 강하고요. 챈블리 부족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여자들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 세 부족 사람들은 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격과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이 귀납 추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을 쓸 때도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을 아까 얘기했던 논증 구조와 매치를 시킬 수가 있죠. 남녀의 성격과 역할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주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되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장, 이유, 근거의 이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로 귀납 추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적절한 것,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잘 풍부하게 찾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과제물들은 그 과제물을 쓰는 학생분들의 주체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주체적일까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학생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생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잘 알려면 바로 타인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야지
이 타인의 생각과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우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자기 말을 잘 하고, 남이 쓴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자기 글을 잘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 하면, 타인의 생각을 읽은 다음 바로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삶에 대해 반성하기가 첫 번째 있습니다. 물론 제 고등학교 때 체험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이 통념이 바로 타인의 생각입니다. 늘 공부만 하는 학생을 매우 성실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부모가, 교사가 시키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그 공부가 자신의 미래, 꿈, 희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학생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불성실했던 것은 아닐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삶에 대해 반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그 통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통념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죠. 부모가 있고 이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통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있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부모는 부부였던 거죠. 결혼한 남녀죠. 이 결혼한 남녀가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서야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부모라는 개념을 낳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러한 사고관을 가졌다면 그 부모는 바로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부모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그 내 자식에 걸맞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타인과,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껏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내가 하나 더 제기하겠다라는 것도 바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미의 상품화인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타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미의 상품화에 대한 질문,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정말 미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게 되면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죠? 여성분들이 수영복을 입고 몸매를 보여준다거나 장기 자랑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미인가라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껏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을 하나 더 제기하는 것도 남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요 작성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요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과제물의 논리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요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형식을 갖추고요. 통상적으로 층위적인 짜임새를 지닙니다. 형식과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서론의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쓰는 목적이 나오는데,
특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서론에 나와야지 본론과 결론이 통일성 있게 글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본론에는 자료를 분석하고요. 근거를 들어서 본인이 가장 하고자 하는 말, 바로 설명 또는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결론에 오면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내가 쓴 이 글의 성과, 바로 그 학술적 가치가 되겠죠. 그 성과와 아직 밝히지 못했던 문제, 바로 한계를 밝히는 식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개요 작성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나는 선서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붙여봤는데요. 내용보다는 이 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서론, 그 다음에 2, 3, 이게 본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4가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서론과 본론은 이처럼 서론, 본론 혹은 뭐 들어가며 나오며 뭐 처음 끝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본론에서는 본론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목을 이와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과 걸맞게 붙여야 되고요. 다만 주의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개념어들, 이 글에서는 바로 선서와 증인인데요. 그 핵심 개념어가 제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론에서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두 개로 저는 짰는데요. 이렇게 층위적인 구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내려오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2장의 절이 2개이죠. 그리고 3장의 절도 2개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이루냐 하면 짝을 이룹니다. 모양새가 좋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개요표를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며 본론에는 직접 제목을 쓰고 제목에는 핵심 개념물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장 밑에 절을 만들 때에는 각 장이 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 작성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작성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론은 글을 쓰는 목적과 연구의 시각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작성하면 과제물을 통일성 있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핵심 개념어가 있다면 정의를 해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당연히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적절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증의 틀은 주장, 이유, 근거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바로 타인에게 써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타인은 어떤 타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모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쓰는 글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근거의 특징이고 통계 자료 같은 것들, 그래프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 작성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 환기입니다. 고독사는 사실 지금도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 말에는 죽음이라는 관념적 개념을 초과하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듯 보인다.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고독사가 문제로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비교했죠. 잘 보여주는 설명 방식입니다. 그러나 고독사를 언급하는 몇몇 기사들을 살펴볼 때 고독사가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홀로 사망한 뒤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이르는 말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글은 고독사와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이 고독사가 바로 핵심 개념이고 핵심 개념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죽은 이의 유품을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업체가 시체의 처리 및 방청소까지 책임지는데 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잡혀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해 500에서 1000명 정도가 고독사한다고 추산된다. 신문에 있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통계치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언론들은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족 증대, 경제적 빈곤,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 안정망 구축에 대한 촉구로 글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게 통념이죠.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환원하는 측면이 강하고 대책은 독거노인들이 살아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뒤따른다. 고독사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만 발생하는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면 고독사 문제는 해결되는가? 눈에 띄시죠? 이게 바로 문제 제기인 겁니다. 이 서론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 글은 지난 계절에 나온 2편의 소설을 고독사의 측면에서 읽어보려고 한다. 이 소설들이 고독사를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짧은 글의 목적이다. 문제 제기 이후에 무엇을 썼습니까? 바로 글을 쓰는 목적을 썼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글을 쓰는 목적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읽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논지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고독사인가? 고독사를 다룬다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며 더 나아가 죽음을 늘 전제하는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간단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각주 작성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을 좀 보게 되면요. 글쓴이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논거나 남의 글에 대한 비판의 자료로 삼기 위해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논조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 인용의 핵심은 사실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논조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제물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글인데 이 글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글을 전개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과제물이란 그 과제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 성과를 잘 검토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의 주장 혹은 설명을 전개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인의 문헌, 논저의 정보를 거의 대부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고요. 이 인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할 때 본문에는 속하지 않아 논지 전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논지를 효율적으로 전개시키거나 논의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본문과 별도로 삽입되는 추가적인 정보, 이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고요.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거나 논지 전개에 보충이 되는 설명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은 크게 목적에 따라 혹은 위치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주석, 가장 많이 쓰는 주석인데요. 바로 참조주고요. 본문의 어느 일부분에 대하여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한정시키기 위해서 보충 설명하는 주석을 내용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푸어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한다면요. 우리 사회에 여러 푸어들이 있고 이 푸어들이 바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우스 푸어는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푸어 중에 에듀 푸어도 있고
프랜차이즈 푸어도 있고, 뭐 실버 푸어, 렌트 푸어, 상당히 푸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떤 독자는 프랜차이즈 푸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각주를 달아줘서 프랜차이즈 푸어가 무슨 뜻인지 보충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직장을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출을 합쳐서 치킨집이나 혹은 족발집을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이 어려워져서 어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을 프랜차이즈 푸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려면 각주를 달게 되는데요. 그런 주로 우리가 내용주로 가고, 그 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다라는 주석은 다 참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른 주석 분류를 보게 되면요, 출처 표시나 보충 설명을 본문의 해당 부분 뒤에 본문에다가 주석 다는 것을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각주라고 하고요, 각주번호 달린 본문 밑에다가 주석을 다는 것을 바로 밖에 있다라고 해서 외각주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방식이 외각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각주 작성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방식은 명령어 입력에서 주석으로 가서 각주에 간 다음에 클릭을 하면 외각주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밑에 각주를 다는 외각주는 본문의 해당 부분 끝에 번호를 달고 그 번호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크게 저서와 논문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게 될 텐데요. 저서인 경우에 저자명, 그 다음에 쉼표하고요, 책 이름, 저서명을 쓰는데, 저서명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가 바로 겸납표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지명을 쓰게 되는데요. 외국 서적인 경우에는 함부르크,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처럼 다 써줘야 되지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콜론 하거나 아니면 가로쳤듯이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판지명은 써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이 출판사 이름을 쓰게 되고요. 쉼표하고 출판연도, 쉼표, 그 다음 인용면수, 마침표 해서 쓰게 됩니다. 논문을 보게 되면요, 논문을 쓴 사람 이름, 쉼표, 논문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표시는 위에 있는 표시보다 얇죠. 그래서 이 표시를 납표라고 합니다. 저서에는 겸납표를 붙이고요, 논문명에는 납표를 붙입니다. 특히 논문명에는 납표 대신 따옴표를 쓰셔도 됩니다. 쉼표를 하고요, 계제지명을 쓰는데, 계제지명은 저서와 함께 같이 겸납표를 하고요, 권호수를 쓰게 됩니다. 계제지인 경우에는 연속 관행물이기 때문에 한 해에도 여러 권의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지명 다음에는 권호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출간학회를 다음에 쓰게 되는데, 출간학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쓰고요, 없으면 이렇게 괄호쳤듯이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이 출판연도, 쉼표, 인용면수, 마침표를 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주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각주에는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외각주를 붙이면 그 페이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번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자 이름, 쉼표, 책 이름이죠. 고통과 동정. 그래서 책 이름이기 때문에 겸납표를 치고요. 쉼표한 다음에 출판사 이름, 출판연도, 그 다음에 쪽수를 쓰게 됩니다. 쪽수를 쓸 때는 쪽을 써도 되고요, 혹은 영어를 써서 P.178.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178면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논문인 경우는요, 논문 필자 이름, 쉼표, 그 다음에 논문 제목. 논문이기 때문에 납표를 했고요, 쉼표, 계제지명,
앞뒤로 겸납표를 하고요. 볼륨 57 이것이 권호수입니다. 쉼표를 하고요. 국제 어문학회 학회 이름이죠. 학회가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쉼표를 하고 출간 연도 쉼표하고 253쪽이라고 해서 인용 면수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번역서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마슈레라는 사람이 쓴 문학 생산의 이론을 위하여라는 책인데요. 똑같이 겸납표를 하게 되고 요것이 다르죠. 그래서 피에르 마슈레라는 사람이 쓴 글을 우리나라의 윤진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이때는 이처럼 책 이름과 출판사 이름 이 사이에 번역자 이름을 쓰고 옮김이라고 쓰면 됩니다. 쉼표를 하고요. 출판사 이름, 쉼표, 출간 연도, 쉼표, 그 다음에 쪽수를 쓰게 됩니다. 쪽수가 여러 페이지에 걸칠 때는 65에서 66쪽이라고 쓰면 되고요. 영어로 쓸 때는 pp.65-66.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인 경우에는 앞에서 밝힌 출처의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위의 책인데요. 위의 책은 바로 위에 있는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번에 문학 생산의 이론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65에서 66쪽에서 인용을 했죠. 그런데 이 페이지와 다른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인용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이 서지사항을 다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인용을 할 때는 단순히 위에 있다라고 해서 위의 책이라고만 쓰고요. 쉼표한 다음에 인용 쪽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인용 쪽수만 쓰고 마침표를 찍으시면 됩니다. 5번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위의 책은 바로 위에 있는 책을 다시 다른 페이지에서 인용할 때 쓰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 바로 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할 때는 위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앞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의 책을 쓸 때는 이 앞의 책에 문학 생산의 이론을 위하여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진 선생의 논문도 있고 손유경 선생의 이 책도 있죠. 앞에 있는 서지사항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앞의 책이라고 쓸 때는 그 앞에 누가 썼는지 필자 이름을 함께 써줍니다. 위의 책은 그냥 위의 책이라고 쓰지만 앞의 책은 이름도 써주고 쉼표한 다음에 앞의 책이라고 쓰고요. 쉼표하고 쪽수를 쓰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6번째는 재인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용한 특정한 어떤 그런 정보가 원래는 다른 책에 있는데 그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책을 인용한 또 다른 책에서 보고 인용할 때는 재인용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글에 어떤 중요한 사항을 바로 천상병 시인이 쓴 이 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쉽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다시 인용했다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원래 서지사항을 써준 다음에 가로 열고 내가 읽은 서지사항을 쓴 다음에 어디에서 재인용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외곽주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슐라르에 의할 때, 즉 바슐라르라는 사람의 논의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란 오히려 지각작용에 의해 받아들이게 된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이며 무엇보다도 애초의 이미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미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직접 인용을 여기서는 했는데요. 따옴표를 치고요. 여기까지 인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용한 부분 다음에 각주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그럼 실제적으로 각주는 어떻게 다른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글 프로그램에서 각주 다는 법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상상력은 부터가 해당이 될 텐데요. 아까 인용한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란 이 부분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까지가 따옴표로 해서 직접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 각주를 어떻게 다느냐 하면요. 능력해서 따옴표를 쳤죠. 그래서 그러면 요 다음에 바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요. 바로 위에 올라가서 메뉴에 입력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서 여기 주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 마우스를 대면 오른쪽에 이렇게 각주라는 글자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각주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검은색 줄이 그어지고 숫자가 5라고 나오죠.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지사항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통, 바슐라르, 쉼표 한 다음에 다시 위에 입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력을 누르면요. 여기 문자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자표를 클릭을 하면 이처럼 문자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굵은 겸납표가 보이시죠? 이 겸납표를 클릭한 다음에 넣기를 누르면 이처럼 겸납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서 이름을 써줍니다. 공기와 꿈. 똑같이 입력, 문자표, 그 다음 닫아주는 겸납표를 클릭한 다음에 넣기를 누르죠. 그러면 저서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쉼표를 하고요. 번역자 이름 정영란, 옴김, 쉼표, 출판사 이름 이학사, 쉼표, 출판연도 2001, 쉼표, 인용면수 19에서 20쪽, 마침표. 이렇게 하면 외곽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고문헌 작성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앞에서 언급한 외곽주 작성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저자명, 쉼표, 저서명, 겸납표, 그 다음에 쉼표, 출판지명, 그 다음에 출판사명, 출판연도까지는 외곽주 표시 방법과 다를 것이 없지만 외곽주 작성할 때는 출판연도 다음에 인용면수가 들어갔는데요.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는 이 인용면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판연도까지만 써주고 마침표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고요. 논문인 경우에는 필자명, 논문명에서 앞뒤로 따옴표를 치고요. 쉼표, 게재지명, 겸납표, 권어수, 출판연도, 게재면수를 쓰게 됩니다. 출판연도까지는 외곽주 표기 방법과 같은데요. 외곽주 표기를 할 때는 출판연도 다음에 인용면이 나왔는데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는 인용면을 쓰지 않고 게재면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화진 선생의 논문을 쓰게 된다면요. 제목, 게재지명, 권어수, 학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되고요. 연도, 그 다음 쪽수가 나오는데 이 쪽수는 인용면수가 아니라 바로 게재면수입니다. 게재면수를 왜 쓰느냐 하면요. 이 학술지에 이 논문만, 이화진 선생의 논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논문들도 있죠. 그래서 이화진 선생의 내가 참고한 이 논문이 이 게재지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실려 있다, 게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배열 원칙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다음이 한문으로 된 문헌을 먼저 쓰고 알파벳으로 된 서양어 자료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국한문인 경우에는 가나다, 서양어는 알파벳 순서로 차례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한 필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출간 연도 순으로 쓰시면 되고요. 한 필자의 단독 집필 문헌과 공동 집필 문헌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독 집필을 출간 연도 순으로 배열한 후에 공동 집필 문헌을 쓰면 되겠습니다. 한 필자가 같은 해에 여러 개의 론조가 있을 경우에는 가나다 혹은 기역니은 디귿, ABC 등을 연도 뒤에 붙여주어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글쓰기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몸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이용자 교육 도서관 기본정보 익히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